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페이지 346페이지죠. 346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을 전에도 한번 했어요. 뭐 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떻게 했나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요거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 오늘은 이 부분은 뭐냐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요거고요. 어떻게 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건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냐? 저당권 설정 시.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요건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A, B, C, D, E가 뭐겠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됐더라도 그것도 뭐죠?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것이 건물이 완성되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이 진행 중이었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건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봐서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건물이 있을 때 이 저당권 설정 시는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건 다 뭐죠? 최우선순위 저당권이에요.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6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효가든 미등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꼭 건물이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고 또 저당권 설정지를 할 때 이 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느냐? 최우선순위, 1순위 저당권을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들도 같은 취지예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뭐 해야 돼요? 동일한 소유자여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한 소유자라는 말은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하다면 저당권을 실행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이고 근데 판례 밑에 다 보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4번 경매 결과 저당권의 실행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되고 성립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취득하게 되고요. 내용이나 요 지로는 뭐 일반 지상권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뛰어넘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판례라고 해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요거는
뭐 이윤이 뭐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더 신속하게 빠르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판례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매매된 경우,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건물은 뭐죠? 철거 나갑니다. 이유까지는 설명 안 드립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지문이 아무리 길고 중간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결론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숙지해야 될 것이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어요.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외우자고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두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뭐죠? 숙지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죠. 그럼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일단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1번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게임 끝났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판례라고 해서 따로 두 가지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나 싶어서고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기본 틀에서 보통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생각을 해보죠. 자, 땅이 갑의 것인데 요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을이 돈을 못 받자 토지 저당권이니까 뭐만요? 토지만 경매했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경락을 받았고 갑은 거저히 건물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죠.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건 너무나 국가적으로 낭비고요. 실제로는 따져보시면 갑과 을도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꼭 그래서 토지만 경매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은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경매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매매 대금에서 경락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의 계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리하실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를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일괄 경매에다가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는 항상 누구 마음이요? 저당권자인 을의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일괄 경매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그러면 꼭 갑이 그 건물을 신축했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용익권자 정이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다만 꼭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신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현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끝이죠. 이제 의 보시고 취지 보시고 넘겨보시면 요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판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 두 번째 판례는 누가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두 가지 나와 있고요. 효과는 뭐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토지 저당권이니까요. 자, 그럼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의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사례에서 바뀐 것은 뭐죠?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고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채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죠. 3번, 일괄 경매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4번, 을로부터 위 나두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의 을이 아니라 뭐죠? 병이라는 거죠. 그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X가 되겠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 이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고 있죠. 일단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보다 늦게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돼야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저당권자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첫째,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아무 때나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갚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제3취득자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갚을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또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매인 할 때 이 매자는 살매자를 말합니다. 팔매가 아니라 살매. 따라서 제3취득자도 스스로가 경락을 받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 변제하지도 못하고 경락도 못 받았다면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제3취득자는 제3취득자는 필요배 유익배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번입니다. 제3취득자는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변제할 수 있고 미리 갚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를 하나 넣어놨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주인.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제3취득자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스스로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 가능하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변제할 수 있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 결국은 빚이 없는데 채무가 없는데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따라서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이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상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와요. 일단 침해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구제 방법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 있죠. 주의하실 것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인데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방해, 제거와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물권제 거의 다 끝났는데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지역권. 둘째, 유치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은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회가 해가지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 해가지고 이러한 침해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침해가 만약에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담보 목적물을 멸실훼손 손상시킨 거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죠. 담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보충한다면 저당권자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손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 못 기다리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요? 담보물을 보충한다면 굳이 못 기다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하실 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갑이 물론 뭐예요? 채무자고 우리 누구죠? 채권자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병이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멸실됐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또 을이 갑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교재를 다시 보시면 가해가지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자 뭐라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번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서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지 잡으셨죠? 병이 방화한 것은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도 없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무엇도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층에 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해서 처분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저당권도 담보물권이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처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고요.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쫓아가긴 하지만 수반하긴 하지만 저당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필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서에 나와 있고 이번 소멸시효가 나오고 있죠.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자체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아요. 다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당연히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결과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저당권 자체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임의적으로 동의 없이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특수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